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장영철 교수의 직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째 화두로는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 논쟁거리가 되어 있고 국민들 가운데도 뭐 일부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관한 그 공약입니다. 이게 여당의 대통령 후보 경쟁자들 가운데서도 그 이 지사를 빼고 나머지 후보들이 전부 이게 부당하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게 어리둥절 해가지고 이 진실을 잘 몰라요. 기본소득제가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으라고 추정하는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장 교수께서 한번 분명한 설명과 그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이재명 지사께서 이제 대선 공약으로 기본소득 시리즈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3가지가 됐는데요.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이고, 그 다음에 기본주택, 기본금융. 그래서 스스로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 앞으로 이 시리즈를 계속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참 기본이 없는 기본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먼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의 경우는 전 국민에게 23년부터 연 25만 원, 임기 내 연 100만 원을 주고 청년은 연 2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달로 따져보니까 어른은 8만 원, 청년은 1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기본소득은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그런 소득 아닌가 싶은데 사실상 이거는 복지 확장 프로그램, 현금을 주는 프로그램 확장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경제계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 되면은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버는 IT 대기업이 내는 세금을 좀 분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일자리가 금세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 증세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 갖겠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그 소득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자아 실현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를 도외시한 게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도 기본소득을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고요. 스위스에서도 한번 국민투표를 붙여봤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알래스카주에서 석유 수입이 있기 때문에 석유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정도의 기본소득이 있는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를 실행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더구나 이 문제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갑니다. 연간 59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연 100만 원을 준다고 했으니까 연 그 59조 원이지 이 돈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전부 소위 말해서 증세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니 그 앞에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본주택 100만 원을 짓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역세권 등의 충분한 면적을 30년 이상 장기로 임대해 주겠다 뭐 이런 건데 다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또 연간 44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되는 건데 이재명 도지사가 자기 도지사 공약에서도 이런 류의 비슷한 공약을 세웠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돈도 돈이지만은 땅이 필요한데 이 100만 홀에는 물량을 채우려면은요. 지금 신도시 한 10개 정도의 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기본 금융의 경우는 이제 신용도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금리 사금융으로 내몰린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기본적으로 대출 1,000만 원 정도는 마이너스로도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런 황당한 주장인데요. 이거는
금융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은행에서 고객한테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고객 예금을 받아서 잘 관리를 해서 그 잘 갚을 사람한테 빌려줘서 그다음에 그 거기서 받는 이자를 가지고 고객한테 이자를 더 주는 이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용을 전혀 상관 안 하고 대출을 해준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못 갚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결국 그 이런 엄청난 규모의 부실의 그 재정으로 전이가 되면서 재정 위기 가뜩이나 재정에서 이제 국가 채무 많아져 갖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스스로는 기본 시리즈가 그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대로 된 분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선거용의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논쟁을 자꾸 유발하면서 자기한테 관심을 끌게 하는 그런 효과는 거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그 기본이 없는 기본 공약이다. 그 이재명 지사께서는 먼저 수신 제거부터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스캔들에 시달리시면서 대통령을 하신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도 없고 국가가 국민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 이게 확대되게 된다면 결국 남미의 저는 쇠락한 국가, 가까이 있는 베네수엘라형의 나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걸 잘 지켜봐야 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화두는 이 정권 들어서고 25차례 주택정책을 발표를 했지만은 지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버렸고 집이 없는 사람이 집 가질 희망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전세 입주자도 이게 전세난에 시달리게 됐다. 그러니까 이중삼적으로 폐해가 있는데 어제 그저께부터는 이 정부가 은행에서의 금융기관의 신규 주택 구입 자금, 전세 자금의 대출을 완전히 사실상 막아버리는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교수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올 한국은행에서 올 1분기 말, 3월 말 기준이죠. 그때 한 1,765조 원 정도로 발표를 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1,806조 원 정도. 그러니까 1분기보다도 41조 2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의 상당 요인이 사실은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해서 빚을 내서 주식에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인데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중앙은행을 통해서 사실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풀린 돈이 점점 이제 물가를 자극을 해서 물가를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생활이 점점 어렵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돈들이 흘러다니면서 부동산도 올리고 주식 가격도 올리고, 그러면 이제 이 틈을 타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부동산 대출만 해도 948조 원이나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래서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가 됐는데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최근에 보면은 가처분 소득이 있습니다. 자기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남은 소득을 가지고 이제 그 부채하고 대비를 하는 비율인데요. 그게 1분기 말에 171.5%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계부채 비중이 상당히 이제 높은 상황인데 이게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나 더 증가한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점점 채무 상환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되겠다 하고 그 각 은행별로 정부가 이제 권고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대개 한 5 내지 6% 정도 되는데 그 정부가 가계부채 너무 많지 않느냐 하니까 그 농협의 경우는 이게 7.1%나 됐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 농협에서 가계대출을 상당히 많이 해줬거든요. 그리고 일전에 말썽이 됐던 광명시형 신도시 대출도 농협에서 대출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비중이 높아지니까 농협에서 이제 놀래갖고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대출 중단을 시켰는데 이게 11월 말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그 농협을 뒤따라서 이제 우리은행, 제일은행 등등에서 이 전세 담보대출까지도 이제 줄이고 있고요. 중단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부에서 그 제2금융권도 이제 신용대출도 연소득의 2배 범위 내인데 1배 범위 내로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가계부채를 줄이는 거는 맞죠. 우리가 이제 사실 가계부채가 우리 GDP 규모 정도가 됐으니까 사실 줄여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은 맞는데 이거를 갑자기 줄이라.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그 채무 부담 상환 능력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 코로나 방역 때문에 소득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채무 상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중단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대출을 이용을 해서 각종 부동산 계약도 하고 일반 계약도 하고 하는데 그런 자금 계획을 전제로 해서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느닷없이 중단을 시킨다고 할 경우에 그런 각종 계약들이 타격을 받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이제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지난번에 경제부총리도 집값이 이제 고점이 됐으니까 집 사지 말아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집값은 더 올라가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집 좀 사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량한 국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집을 사야 되겠다 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 집값 떨어질 거다. 고점이다. 이렇게 해놓고선 계속 올라가니까 집을 못 사게 만들었다. 그럼 현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 국민들이 집을 못 사게 만드는 것이 목표냐? 결국 국민들은 그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매달려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만들 거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전셋값이 안 올랐습니까? 전셋값도 임대차 3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놓고 전세금이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라갔거든요. 지금 전세금으로 한 불과 4년 전에는 집을 살 수가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전세금 올라갔는데 그거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대출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출을 갑자기 중단을 시켜놓으면은 돈을 써야 되는 사람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고금리의 사금융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그 사채 금리가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개인의 파산까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제는 그렇게 느닷없이 결정하고 강요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 계획경제를 하던 국가들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최근에 우리한테 반면 교사가 되고 있는 미군의 아프간 철수 작전도 보면은 그래도 그거는 8월 말까지라는 충분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혼란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예민한 금융시장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를 만든 것은 이
정책 당국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 복구, 시장 회복이 상당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자영업들의 소득을 다시 회복하는 방안들이 좀 시급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현 정부가 계속해서 자영업자 소득을 묶어두고 있으면은 천상 다음 정권에서는 이거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자기 정권의 숙제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속 자영업자를 이렇게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해서 소득을 못 올리게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정권 교체 필요성은 더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화두는 이 국가 부채가 GDP 대비해서 48%, 약 50% 육박하게 되었고, 이 정권이 야당 시절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40% 넘으면 안 된다고 아주 비판적 입장을 취했는데, 최근이니까 아마 이 며칠 전 통계에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국가 부채 누적액이 600조였는데 문재인 정권 4년여 동안에 드디어 1000조를 돌파했다. 그래서 거의 50% 육박하게 됐다. 그런데 이 예산 당국자와 이 정권 실세들은 일본은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20%가 넘고 미국도 훨씬 넘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60%까지는 여유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들이 한 가지 깜빡 잊고 있는 것은 미국 달러는 이게 기축 통화거든. 그러니까 이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기본 통화니까 미국이 뭐 그럴 일 없지만 무제한으로 찍어내도 국내의 인플레나 영향을 주지 않고 일본의 엔화는 국제 통화예요. 기축 통화보다는 좀 못하지만 국제적 통용되는데 한국의 원화는 이게 기축 통화는 물론이고 국제 통화도 아닌 거예요. 이걸 그런 거에 비유하는데 국민들이 여기에 현혹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미국, 일본하고 비교하는 거는 무리가 좀 있죠. 말씀하신 대로 기축통화 문제도 있고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는 통계의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공공기관 부채가 100%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하는 포션도 많이 줄고 아직은 좀 크게 많지 않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 나라하고 기준을 맞춰보면은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100%가 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 지출을 감수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부채가 더 올라갔는데 근데 그 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지 않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정말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야당 시절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 채무 비율이 GDP의 40%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난리를 치셨는데 지금 정부 들어서는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늘려놓고는 GDP의 60%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재정 지출 중독증을 좀 치유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 재정 준칙은 다음 정권에서 해라. 내가 정권 잡은 동안에는 재정 지출을 마구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이 벌써 재정 지출이 600조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도 8% 이상을 더 증가를 시킨다고 하는데 정말 자기 재임 시절에는 돈을 마구 쓰고 그것도 생산성이 있게 쓰면은 좀 날 텐데 현금으로 그냥 막 나눠주는 돈이 많았지 않습니까? 현금성 지출 예산이 110조 이상이 된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번에 추경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국민들한테 환심을 사고 포퓰리즘 정책을 일관하다가 나라 망한 게
그 베네수엘라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있지 않습니까? 다음 정권은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막대한 국가 채무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면서 우리 미래 세대,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다 떠넘긴다는 것은 그 어른들이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불효불급한 재정 지출은 좀 과감하게 축소하고 정말 생산성 있게 돈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게 장 교수께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